모든 것은 어반스타인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어. 그곳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늙은이가 있었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자만심에 찌든 노인네로 알고 있었지. 고작 일성 마법밖에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대마법사라고 떠벌리고 다녔어. 그걸 의심하면 다짜고짜 사람들을 패고 다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바로 우리 꼬맹이야. 새하얀 머리카락에 붉은 눈동자, 스타일 좀 많은 이 꼬맹이가 마법을 배운 상대가 바로 그 영감이었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야. 영감은 자기 애에 빠져서 대단한 스승 행세를 하고 싶어 했고, 꼬맹이는 그저 마법의 기초를 배우고 싶었을 뿐이거든. 과 여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꼬맹이는 만화를 휘감은 채 앉아 있었어. 영감은 생각했지. 잠깐, 이 녀석 진짜로 만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가? 그때 꼬맹이가 눈을 뜨자 손에서 마법이 뻗어나갔고 허공에 쏘아진 화살이 나무에 꽂혔어.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지. 그렇게 영감에게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꼬맹이는 일성 마법사가 되었어. 밤이 되자 영감이 말했어. 잘 들어라 꼬마야. 수도에는 여기 어반스타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능 있는 놈들이 널렸다는 걸 알아야 해. 이에 벌써 3성에 도달한 녀석들도 있다고. 내 말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다. 네가 아는 것쯤은 누구든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넌 2성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다. 영감은 늘 혈통과 핏줄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떠들어댔지. 꼬맹이는 그저 빵을 먹으며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지만 평민과 귀족의 차이를 떠들어대던 영감의 말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 일성에 도달한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지. 다음날 비가 내렸고 돌아와 보니 영감이 죽어 있었어.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분명했어. 주인공은 그걸 보고 영감이 또 어딘가에서 시비를 걸었다가 맞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 영감은 창고에서 이성 마법서를 훔치다 들켜서 경비병들에게 맞아 죽은 거였어. 주인공은 야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영감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린 그 이유를 뻔히 알지. 자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꼬맹이가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걸 보고 비참함을 느꼈던 거야. 주인공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안타깝게도 영감은 늘 혈통 타령을 했지만 그에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그의 몸엔 고귀한 귀족의 피 따위는 흐르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시스템이 알렸지. 마법의 기초각성을 얻었다고 말이야. 그는 마법 전문 분야를 선택해야 했고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었어. 그리고 그때 주인공은 밝히지. 자신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니 애초에 귀족의 피 따윈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 후로 4년이 흐르고 우린 카티아 플레이마트를 만나게 돼. 바로 이거지. 이제야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잖아. 그녀는 한때 꽤나 잘나가던 가문의 영예였지만 지금 플레이마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어. 귀족 출신답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삼성 마법사였고 이제 많은 용병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지. 그녀 역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병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도시에서 우리 꼬맹이를 만나 그를 얼떨결에 고용하게 되었지. 그렇게 그는 이 못된 꼬맹이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삼성 마법사 스승에게서 많은 걸 배우게 돼. 어느 집에서 그녀가 말했어. 넌 마법의 재능을 타고났으니 큰 꿈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목표를 망칠 뿐이야. 우리 꼬맹이는 조금 어색해하며 그냥 대답했지. 명심할게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감고 만화를 느끼면서 만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차분하게 집중해보라고 했어. 작은 푸른 오라를 뿜어내는 걸 본 그녀는 녀석이 정말 흥미로운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했지. 그녀는 확실한 가능성을 본 거야. 실전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만화 제어력도 꽤나 안정적이었거든. 눈을 번쩍 뜨며 강렬한 눈빛을 쏘아보냈고 그녀는 감탄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술집에 있던 사내들까지 화들짝 놀라 방 안에서 여자를 비명 지르게 만든 놈이 누군지 알아내려 했지. 주인공이 자기 손을 멍하니 쳐다보는 사이 스승은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며 대리의 손목을 낚아채 끌고 갔어. 밖에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 들린 비명소리 때문에 다들 기겁하고 있었지. 그는 늦은 밤 아이를 골목으로 데려가 주의 깊게 들으라며 경고했어. 귀족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졌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들에게 마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니 앞으로 몸을 사려야 한다고 했지. 귀족이 아닌 자가 삼성에 도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만약 도달했다면 평생을 바친 사람뿐이라고. 그러니 이제 이해가 가네. 모두를 기겁하게 만든 그가 쓴 마법은 바로 환청이었어. 모두에게 기괴한 소리를 듣게 만드는 이성 마법인데 14살짜리 평민 꼬마가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카티아는 계속 그와 함께 여행했고 가끔은 귀족으로 살던 시절의 사교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1년이 지나고 이 연상의 여인은 주인공을 떠났어. 꼬맹이를 버려두고 간 거지. 엘베스터 백작이라는 자가 그녀를 가정교사로 초빙한 모양인데 수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가였고 호메니와 단둘이 지내는 편안한 삶을 즐기던 카티아조차도 거절할 수 없었어. 그토록 유력한 가문의 가정교사가 되는 건 엄청난 기회였으니 그녀는 떠날 때 우리 꼬맹이에게 이 성마법서를 선물로 줬어.
그리고 또 1년이 흘러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해. 모든 걸 다 배웠음에 틀림없어.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야, 이 무서운 꼬맹이가 말이지. 그는 16살에 이미 거물급 마법사가 되었지만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벨드렌의 선술집에 와 있어. 16살의 선술집이라니 다들 시원한 맥주 한잔 시킬 거라 생각하겠지만 녀석은 의뢰를 받으러 온 거야. 내가 그에게 듀플레인 공작에게서 온 의뢰라고 말해줘. 그게 무슨 뜻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겠지. 하지만 데릭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이곳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해했어. 하지만 사내는 그런 건 신경 끄라고 해. 그 듀플레인 가문이잖아. 돈을 물 쓰듯 쓴다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 그러더니 꼬맹이를 붙잡고 말했어.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의뢰받아. 앞길이 훤히 열릴 테니까 나중에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라고. 데릭은 뜸들이지 말고 당장 말하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사내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 그저 자잘한 마수들 좀 토벌해달라는 거였어. 식은 죽 먹기지. 주인공이 확실하냐고 묻자 사내는 귀족들은 거짓말 따위 안 한다고 대답해. 뭐하러 의미도 없는 의뢰를 맡기겠어. 하지만 주인공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 듀플레인 같은 가문이 대체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용병들을 고용하겠어. 그는 바보가 아니었어. 절대 안 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지. 다른 사람한테나 줘요. 사내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데릭은 알아서 아무나 부르라며 거절했지. 그런 찜찜한 의뢰는 맡고 싶지 않았거든. 용병단 보스는 자기도 직접 가고 싶었지만 마법사가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냐며. 우리 용병단에 마법사가 거의 없다는 건 너도 알지 않냐고 설명해. 믿을만한 녀석이라곤 너뿐이라 부른 건데 데릭은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지. 고작 마수 몇 마리 잡는데 마법사가 왜 필요하겠어. 어느 쪽이든 더더욱 얽히고 싶지 않게 만들 뿐이었어. 그때 갑자기 허공으로 무언가 날아왔고 그가 그걸 낚아채자 사내가 말했어. 공작이 선금으로 보낸 금화라고. 그게 보상의 전부도 아냐. 주인공이 그걸 바라보자 장면은 집사와 망포를 두른 작은 소녀로 넘어간다. 그들이 의뢰인들이었고 대장은 데릭에게 인사하라고 한다. 집사는 왜 어린아이를 보냈는지 알고 싶어한다. 기대가 컸는데 보아하니 그건 멍청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대장이 말한다. 저기 잠깐만요. 기다리고 오십시오. 이 녀석 아주 물건입니다. 제가 아는 놈 중에 제일 독한 놈이거든요. 하지만 집사가 말한다.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제 임무를 맡기다니요. 그때 여자가 다가와 무언가 속삭이더니 옆에 있는 소녀를 보고는 묻는다. 네 이름이 데릭이지? 맞지? 그럼 따라와. 얘기 좀 하자꾸나. 이제 듀플랭 공장령에 도착합니다. 오블리토가 가슴에 화살을 맞는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고 다른 놈의 목을 벤다. 뒤에서 또 다른 놈이 덤벼들지만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자 놈의 뒷덜미에 또 다른 화살이 꽂힌다.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감전시켜 놈을 바싹 구워버린다. 그 후 그는 관리관을 돌아보며 끝났다고 말한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모두 서서 지켜보고 있다. 조금도 수상할 게 없군. 알겠다 꼬마야. 이렇게 많이 포획하다니 정말 흥미롭구나. 그리고 작은 소녀는 그저 미소를 짓고 있다. 주인공의 인생에 골칫거리가 찾아온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다. 금발 여자는 데릭이 귀족의 앞잡이가 되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대장이 폴리니아에게 손님이 꽉 찼으니 진정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평민 주제에 귀족과 엮이려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한다. 대장이 말한다. 네가 그렇게 구는 걸 보니 이 녀석이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녀는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다. 얼마를 주든 자존심을 버릴 가치는 없으니까. 그러자 대장이 손을 펴고 그녀가 묻는다. 은화 한 입을 줬어요? 대장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얼어붙더니 이내 흥분해서 금화 한 입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당장 자기도 그 귀족의 발을 할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 역시 귀여운 앞잡이가 되고 싶은 거다. 시간이 흐른다. 그녀는 기절했고 대장이 일이 어땠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별일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저 고블리토 몇 마리 죽인 게 다예요. 대장이 묻는다. 좀 이상하군. 고블리토를 죽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주인공이 말한다. 알 길은 없지만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죠. 대장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다. 데릭은 확신한다. 하녀 복장을 한 그 여자는 손이 지나치게 부드러웠어.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찰나 대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한다. 데릭, 우리는 용병이야. 귀족들 일에 너무 캐고 다니지 마. 자기들끼리 살게 내버려둬. 너 일은 다 했어. 돈도 받았고 그럼 끝난 거다. 주인공이 말한다. 알겠어요. 그는 대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너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얽히지 않는 게 낫겠지. 돈만 벌면 그만이니까. 다음 장면, 다시 듀플랭으로 돌아왔고 주인공은 풀밭을 또 피로 붉게 물들였다. 이번에는 대장이 따라왔고 벌써부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손에는 금화 2잎이 쥐어져 있다. 이 녀석이 완전 기계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고 말한다. 그러자 집사가 말한다. 꼬마 대리,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일은 어떠니? 주인공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노인이 계속한다. 글쎄, 이 일은 금화 15잎짜리 일이다. 무슨 일인지 듣기도 전에 데릭은 이미 관심이 폭발한다. 할 테냐 말 테냐. 주인공은 망설이지도 않는다. 할게요. 가시죠. 이제 그들은 마차에 타 있다. 거대한 성 좀 봐. 그들은 듀플랭 저택에 도착한다. 대장은 따라오며 말한다.
여긴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잖아. 집사가 말한다. 들어가기 전에 내 소개를 하지. 회장이 말한다. 괜찮습니다. 뭐하러요? 우리가 얼굴 본 게 몇 번인데. 하지만 노인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어쨌든 자기 소개를 한다. 그의 이름은 델론, 이 저택의 총지배인이다. 지금까지 신분을 숨겨서 미안하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한다. 회장은 이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당황한다. 여자 뒤에 있던 여자가 카타리나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는 메이드장으로 모든 하녀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회장이 민망해하며 사과하는 동안 주인공은 정말 의심스러운 점을 눈치챈다. 이들은 그저 아무나 온 게 아니었다. 저 남자는 단지 이곳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여자는 메이드장이었다. 평범하지 않다는 건 이미 짐작했지만 이건 너무 엄청난 거물이었다. 그때 누군가 마차에서 내리기 시작한다. 회장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가 후드를 벗자 머릿결이 찰랑거리고 주인공은 큰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자신을 에셀린 엘리너 디플랭이라고 소개하며 대릭을 여동생의 스승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어쩌면 언니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당혹스럽다. 잠깐, 귀족의 스승이라고? 난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게 그저 한 챕터에 불과했다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디플랭으로 돌아와 문이 열린다. 누군가 아버지와 오빠인 발레리우스를 부르며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외친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도 모르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녀석은 품위가 없는 건 디엘라, 그 저주받은 하녀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녀는 벌써 그의 하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아버지와 얘기 중이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그 쓸모없는 하녀가 가구까지 부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여자의 멍청한 짓을 두고 보실 겁니까? 갑자기 금발머리가 일어서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둘 다 당장 방에서 나가. 그러자 누군가가 디엘라가 구제불능이라 해도 우리에겐 에셀린이 있으니 차라리 디엘라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건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하녀는 디엘라 소속인 듯하고 레그는 그녀가 가문을 파멸시킬 거라며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아버지가 갑자기 레그의 머리를 붙잡고 테이블에 얼굴을 쾅 내리찍습니다. 이봐요. 아버지는 이미 이 꼬맹이한테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준 겁니다. 레그는 절대 굽히지 않네요. 그는 자긴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말합니다. 조만간 아버지도 선택을 내리셔야만 할 겁니다. 잠시 후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에셀린이라는 영예가 그에게 자기 여동생 디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저 듀플레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안다고 대답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숨겨둔 아이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레그가 발레리우스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는 에셀린에게 인사하며 알베스틴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다 잘 지냈고 걱정해준 오라버니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레그가 다쳤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지나가는 금발머리를 눈여겨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그는 옆을 힐끗 보다가 울고 있는 하녀를 발견합니다. 이제 장면은 거실로 바뀌고 아버지는 에셀린이 무사히 잘 지내는 걸 보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자기 옆에 서 있는 소년이 디엘라를 맡아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다지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 이 녀석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길 셈인가 봅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다들 바쁘니 이만 가보겠다고 하죠. 한 아버지는 너는 거기 가만히 있거라 하고 멈춰 세웁니다.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자 아버지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꼬마야, 넌 16살로 너무 어리군. 그런가? 그가 대답합니다. 예, 대공전하. 공이 마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1서클 기초의 시작 단계 정도만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거짓말쟁이. 대공은 단번에 눈치채고 말합니다. 내게 거짓말하지 마라. 김소는 미덕이 아니다. 퍼져 나오는 엄청난 오라를 보며 주인공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저 남자는 최소 5서클 이상의 마법사였으니까요. 데릭은 심기를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대공은 괜찮다며 넘어갑니다. 왜 소년이 자신을 낮췄는지 이해하거든요. 지나친 재능은 그 주인을 집어삼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아이의 나이나 옷차림으로 볼 때 대공이 기대했던 가정교사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저 용병일 뿐이라고 쿨하게 인정합니다. 대공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에셀린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하죠. 지금부터 디엘라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어린 하녀가 그곳으로 안내할 테니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뭔가 부탁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대공이 말해보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다 주인공은 자신은 용병이고 돈을 받은 일은 언제나 끝까지 완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셀린 영예께서 아주 특별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디엘라가 사교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아버지는 말이죠. 왜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글쎄요. 그 의뢰를 완수하려면 저도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라고 애공은 무슨 말합니다.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면은 전환되어 어떤 물건이 UFO처럼 핑글핑글 날아와 하녀의 머리를 칠 뻔하는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하녀는 디엘라 아가씨에게 싹싹 빌고 있지만 그 소녀는 사과 따윈 아무 소용없다고 쏘아붙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그 한심한 상판대기에 다른 걸 또 집어던지겠다고 협박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루기 힘든 꼬맹입니다.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왜 하필 그 데릭이라는 녀석을 골랐는지 에셀린에게 묻습니다. 다른 가문의 귀족을 고를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민이 귀족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고 드문 일이니까요. 그녀는 이미 대륙에 유능하다는 교사는 다 데려와 봤지만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만뒀다고 대답합니다.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절실히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용병이니까 어쩌면 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 특별한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누가 알겠어요? 이제 보니 제이든이군요. 잠깐 그를 대공과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가 말하기에 대릭이 아는 게 몇 가지 있는 건 옛 스승이 귀족 가문 출신 여성이었기 때문이니 어쩌면 잠재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에셀린은 적어도 그는 용병치고는 기품 있고 예의 발라 보였다고 칭찬합니다. 제이든은 사람 보는 눈에 있어서는 영예께서 아직 한참 배우셔야겠다고 팩폭을 날립니다. 그녀는 대릭이 밑바닥 길거리에서 구르며 자란 마법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용병으로 일해왔거든요. 그가 착해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임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든 주인공이 방문 앞에 도착해서 노크를 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거침없이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덜컥 열고 인사를 하죠. 이봐, 내 이름은 대릭이야. 실례하지? 들어갈게.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더 가까이 오라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가 다가가자 갑자기 그녀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녀가 다짜고짜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집어 던집니다. 하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입니다. 어린 소녀가 쏘아붙입니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왜 하수구 쥐새끼 같은 걸 자기 방에 함부로 들여보냈냐고 말이죠. 그러고는 바짝 다가와 길거리 쓰레기라고 들었다며 비아냥거립니다. 는 의자를 끌어다 바보같이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그에게 양동이째로 구정물을 들이붓습니다. 자기가 살던 뒷골목을 기억하라는 듯 말 그대로 오물을 부어버렸는데 그는 여전히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는 벙어리 수영선수처럼 흠뻑 젖은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의 붉은 눈이 그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녀는 그의 무미건조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의 가슴을 세게 걷어차차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굽니다. 팔짱을 낀 채 그녀는 자기 신발을 벗으며 악취가 난다고 소리치더니 그에게 냅다 신발을 던집니다. 잠깐, 뭐라고? 아니, 이건 아니지. 이 작가는 대체 왜 팔을 이따위로 클로즈업해서 그려놓은 거지? 감옥에라도 가려는 걸까요? 누군가 빨리 FBI를 불러서 당장 이 녀석 집으로 보내야 해요.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맨발로 다니는 딸을 길거리 용병에게 맡겼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소녀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요즘 같았으면 온리팬스에서 발을 보여주며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긴 채 주인공이 한 말을 떠올립니다. 디엘라는 구제불능이다 들었는데 제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고는 뺨을 세게 후려칩니다. 그는 그녀를 쓰레기처럼 질질 끌고 갑니다. 충격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그녀에게 주인공이 다가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죠. 일어나 이 자식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그가 스승과 함께 있던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침 그는 물었었죠. 스승님, 만약 배은망덕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며 포용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건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땡이 그보다 더 최악이라면 어쩌죠? 그녀는 가르침의 본질이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선택지는 딱 하나뿐이라고요. 그가 묻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공포지 붉게 부어오른 뺨으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이제부터 그녀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똑같은 말은 2번 안 할 거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의 뺨을 맞때립니다. 이제 따귀 전쟁이 시작됐네요. 그녀가 네가 뭔데 그러냐고 따지자 그는 다시 그녀의 뺨을 때립니다. 그는 똑같은 말은 2번 안 한다고 다시 경고합니다. 싸움이 붙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면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더니 그녀는 더러운 놈이 아가씨를 때린다며 집사를 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집사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러고는 대릭을 돌아보며 아가씨를 때리다니 무슨 생각이냐고 대공님이 아시면 어쩔 거냐고 따집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의 얼굴에 대고 정면으로 말합니다. 레몽주 플레인 대공전하께서 그녀를 내 방식대로 교육할 전권을 주셨다.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인은 쳐다보기만 하고 금발 소녀는 속으로 아 젠장 망했네 라고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잠시 후 발레리우스가 씩씩대며 복도를 쿵쾅대며 걸어오고 레그가 그를 말립니다. 하지만 발레리우스는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그 더러운 용병놈이 어디 있냐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거기서 안녕 하는 표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발레리우스가 그의 뺨을 때리려 합니다. 네가 내 동생을 때렸냐? 주인공은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내 행동은 대공님의 허락을 받은 거라고요. 레그는 발레리우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셀린이 데려온 사람이니 발레리우스가 그 녀석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쩌겠냐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발레리우스는 그저 말합니다. 레그, 넌 가서 자라. 마야, 넌 나랑 좀 가자. 지금 당장 결판을 대자고. 레그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고마워. 저 작은 악마 녀석은 내가 좀 필요했어. 아주 엉망진창이거든. 우리 누이가 널 좀 때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갑니다. 레그는 뒤에 남아 이 녀석이 왜 가망 없는 일에 끼어드는 건지 아니면 가망이 있는 건지 생각합니다. 화면은 커다란 인형과 발레리우스가 어떤 방의 문을 여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곳이 디엘라가 저쪽 별채로 쫓겨나기 전 본조에서 쓰던 방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이 그림 하나를 봅니다. 발레리우스는 저게 그녀가 좋아하던 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사랑스러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림을 완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빈 공간을 남겨두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아까 감정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사과하려고 그를 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온 거였군요. 그래요, 금발양반. 인정하시죠? 주인공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왜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묻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디엘라가 항상 맞을 짓만 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족의 핏줄에 집착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쫓겨나 그 마을에 갇히게 된 거라고요. 그조차도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레리우스가 그녀는 일성마법조차 깨우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동안 주인공은 책들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발레리우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인공이 말합니다. 이 책들에 남긴 메모들을 보니 마법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진 않은데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라고 추측하죠. 발레리우스는 귀족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답합니다. 주인공은 옆을 보다가 완성되지 않은 또 다른 그림을 보고는 책을 덮으며 알겠다고 말합니다. 해보겠다고요. 그날 밤 늦게 소녀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벼락이 떨어지고 그녀가 화들짝 놀라 깹니다. 주인공은 이런 시간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일어나 미쳤냐고 따집니다. 그는 그저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다고요. 그가 그녀를 질질 끌고 가자 그녀는 어딜 함부로 만지냐며 정신 나갔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녀들을 지나쳐 그녀를 끌고 갑니다. 판을 지나 덤불 속으로 데려가서는 가차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는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요. 그는 그녀가 말을 안 들으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저 귀족들을 때리는 걸 좋아할 뿐이라고요. 그녀의 반응은 뭐라고? 진심이야?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같은 표정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평생을 귀족들 손에 고통받아왔다고요. 또 가정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라고 귀족 영예들을 때릴 핑계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없다며 그는 검을 뽑아들고 그녀의 비명소리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며 그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차피 버려질 목숨이었으니 무사히 넘어갈 거라 확신하고 최악의 경우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안 그런가요? 어느 쪽이든 엄밀히 말해 그의 목숨은 귀족만큼 가치 있지 않으니 그가 여전히 유리한 셈이죠. 그가 귀족의 우월함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걸 알게 해버리는 5차원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하며 일어서 여자에게 잡히면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달립니다. 온몸이 긁히면서도 숲속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고 되뇌죠. 그런 다음 저택으로 도망쳐 도움을 청하면 결국 죽는 건 저놈이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때 파이어볼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마법을 시전 중이네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건 이성 마법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저런 마법을 쓰는 거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마법을 날립니다. 파이어볼은 간발의 차로 빗나가 그녀 옆에서 폭발합니다.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습니다. 첫발이 빗나가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다음 화, 그녀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발이 걸려 멍청하게 넘어지네요. 푸른 화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피합니다. 한 발의 차로 살아남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죠. 한편 주인공은 그녀가 제법 날렵하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방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요. 그녀는 계속 전력 질주하고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녀는 언제까지 계속 피해야 하냐며 절망합니다. 이대로라면 체력이 바닥나서 잡히고 말 테니까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 그가 땅에 손을 대고 무언가 푸른 것을 만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그는 무언가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숲에서 자랐고 그림에 있던 숲과 같은 곳이라 쉽지 않죠. 그림을 보고 그녀가 숲의 만화를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가 돌을 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검을 뽑아 돌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는 그녀를 빤히 보며 꽤 인상 깊다고 말합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반격하기로 결심한 거니까요. 그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젠 다른 걸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지만요. 또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헛웃음을 치며 왜 자신이 무언가 말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저 천한 놈이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냥 죽이라고요. 순간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그는 왜 그렇게 귀족이라는 것에 집착하냐고 묻고 그녀는 그 핏줄마저 없으면 자신에게 뭐가 남느냐고 쏘아붙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도끼 품고 덤비더니 이젠 눈물을 글썽이며 청승을 떠내요. 나에겐 마법도 없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이기정계를 위해서라도 주인공은 진작에 칼을 뽑아 그녀의 목을 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핏줄이 아니면 자신에게 뭐가 남는지 알고 싶다며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는 그저 지켜보고 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까요? 검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여기까지라고요. 유언은 잘 들었다고요. 특별입니다. 충격이 떨어집니다. 충격에 얼어붙었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법을 막아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가 그녀 아래에 얼음 마법을 쓴 건가요? 잠깐 혼란스럽네요. 그녀가 얼음 방벽을 만들었고 그가 그녀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노래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아가씨의 마법을 각성시키기 위해 제가 찾아낸 방법이었다고 해두죠. 그는 당연히 극대노했고 하늘엔 달이 떠있는 가운데 수정들 사이에서 돌연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후 그가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녀는 야성파에 속한다고요.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규율파 방식을 통해 배운다고 설명해줍니다. 두 학습 방식 모두 마법이긴 하지만 하나를 마스터하는 과정은 다른 하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죠. 그는 야성파인데도 이론에 너무 무리하게 매달렸고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 그저 체질에 안 맞는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손가락에 맞지도 않을 반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던 것과 같았죠. 그녀는 자신이 그 야성파라는 곳에 속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린 그 그림을 봤다고 말합니다. 자연 속 만화의 흐름을 그녀가 이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고 보통 대다수의 야성파 마법사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좋습니다. 독하죠. 일어나시죠. 모를 수 있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떻게든 만화를 각성하는 데는 성공했군요. 안 그런가요? 하지만 이제부터 갈 길이 멉니다. 내일부터는 자연 만화를 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우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퉁명스럽게 짧은 감사를 전합니다. 소 같은 건 없었죠. 그냥 빨리 가기나 하자는 식이었습니다. 다음날 하늘엔 태양이 밝게 빛납니다. 그는 에너지를 발현해보려는 생각으로 잠에서 깹니다. 1초 동안 만화가 맺히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연기로 변해 흩어집니다. 그는 즉시 침실문을 확 열어젖혀 하녀를 놀라게 합니다. 왜요? 귀여운 아가씨. 하녀가 그녀의 옷에 물을 다 쏟아버리고 마네요. 또 변기를 핥아닦게 할 거란 걸 알기에 하녀는 기겁합니다. 바닥에 키스할 기세로 사과하지만 이 소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스쳐 지나가고 조금만 더 조심해달라고 합니다. 불쌍한 하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그녀의 머리를 하수구 뚫어뻥으로 쓰진 않을 모양이네요. 그녀가 계속 걸어가자 다른 하녀들이 속으로 감탄합니다. 와, 너 안 맞았구나. 정말 기적이네. 한편 동네 해리포터는 꿀잠을 자고 있네요. 그러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울린다. 에릭은 이번엔 또 뭐야 하는 표정이다. 집사가 정중히 사과한다. 아가씨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디엘라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자신이 발현한 만화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당장 설명하라고 호통친다. 그 말을 들은 델로는 깜짝 놀란다. 잠깐만요. 만화를 발현했다고요? 네? 디엘라는 주인공을 노려보며 오늘 가르쳐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 시간이 왔다고 말한다. 데릭은 문을 쾅 닫으며 나중에 오라고 차갑게 내뱉는다. 델로는 감격에 겨워하고 디엘라는 그저 분노로 부글부글 끓는다. 그녀가 계속 발길질을 하며 소리치는데도 데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다시 해가 밝고 하녀들이 충격에 빠져 돌아다니며 수군거린다. 디엘라 아가씨가 더 이상 5분마다 접시를 깨지 않으신데 마법을 발현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게 정말이야? 인간 가심 레이더인 레그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자세한 내용을 캐묻고 다닌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지? 다시 대공의 방, 대공이 묻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법을 각성했다니. 발레리우스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사용인들이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공이 고개를 끄덕인다. 잘 듣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레그가 불만스레 끼어든다. 아버지,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 겨우 마법을 각성했을 뿐이잖아요. 그 녀석은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발레리우스는 그에게 그만하라며 동생을 모욕할 게 아니라 기뻐해줘야 한다고 나무란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레그는 그 애가 얼마나 폭군처럼 굴었는지
벌써 잊은 거냐고 쏘아붙인다. 결과가 너무 초라해서 아무것도 변할 게 없을 거라고.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며 펜을 놓지 않는다. 도대체 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라도 쓰시나요? 1초만 펜 좀 내려놔 보세요. 장면이 바뀐다. 다시 눈부신 햇살. 소녀는 침대에 있고 주인공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풀이 죽은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 화가 났을 뿐이라고. 그가 그렇게 귀여운 척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한다.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고 악을 쓴다. 진짜 화가 난 거라고. 뾰루퉁한 표정 짓지 말라며 마법을 배우려면 따라야 할 단계가 있다고 타이른다. 그가 화 안 났다고 소리치며 확 달려든다. 그러다 그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미안하다고 웅얼거린다. 그는 자리에 앉아 쉬지 않고 마법을 쓰려고 하면 체력만 고갈될 뿐이라고 조언한다. 내 처절한 경험상 휴식도 훈련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푹 쉬었으니 배울 시간이다. 는 여전히 뚱한 얼굴로 툴툴거린다. 좋아, 그 스승 노릇 한번 해보라고. 그가 다른 방법을 원하냐고 서늘하게 묻는다. 어젯밤에 지옥을 떠올린 그녀는 단칼에 싫다고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게 낫겠어. 그는 먼저 마법을 발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발현을 통제할 수 있어야 일성 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와일드 스타일은 솔직히 좀 거칠게 배워야 하는 법이다. 율이 아닌 본능과 자유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방식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딱 맞는 것이다.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캐묻는다. 그는 그녀의 성격이 아주 피곤한데 바로 그 점이 친화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뜻인지 묻는다. 그는 만화 발현 중에 무의식적으로 얼음 장벽을 세웠으니 잠재력은 있을 거라고 툭 던진다. 그녀가 즉시 자신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뜻이냐고 들떠서 묻는다. 그는 약간의 재능이 있는 것과 천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칼같이 선을 긋는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레그는 밖에서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녀는 발현은 되지만 여전히 통제할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나중에 그녀는 손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진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데릭은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뿐이다. 그나저나 도대체 뭘 그렇게 읽는 거야? 그 책은 끝이 안 나네. 딱 15페이지짜리가 무슨 70시간이나 걸려. 해질녘, 마침내 1초의 평화를 얻었을 때 저택 근처에 있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여기 있냐며 그녀가 불쑥 나타난다. 그가 멀리 가버리면 질문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따진다. 그는 질문하러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거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만화를 모으는데 성공했다며 당장 확인해보라고 떼를 쓴다. 장면은 발레리우스로 전환된다. 문이 열리고 주인공이 무심하게 묻는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발레리우스는 자리에 앉아 요즘 디엘라가 어떠냐고 묻는다. 지루한 표정의 데릭은 꽤 잘 발전하고 있다고 무뚝뚝하게 답한다. 조만간 일성마법을 마스터할 겁니다. 그러자 금발의 청년은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이 집구석에선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 발레리우스는 어머니가 뭐랄까 비위를 맞추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분이라고 경고한다. 저택 사람들은 당신을 받아들일지 몰라도 어머니는 가난한 평민인 당신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릭은 건조하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신을 부른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는다. 금발의 발레리우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이 가문의 후계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그러고는 마치 자기가 음유시인이라도 된 양 떠벌리기 시작한다. 이 깊이를 지닌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위한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된지 일치하는 생각들을 고려해보면 제발 입 좀 다물고 본론만 말해. 참다 못한 주인공조차 도대체 요점이 뭐냐고 묻는다. 갑자기 발레리우스가 획 돌아서더니 무심코 내뱉는다. 디엘라가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줘. 황당해 하자 발레리우스는 반쯤 울먹이며 디엘라가 어렸을 때 놀아달라며 조르던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털어놓는 뾰족한 해결책이라도 없을까? 디엘라의 마음을 다시 돌릴 방법. 데릭, 당신이라면 주인공은 왜 그걸 자기한테 묻는 건지 더 어이가 없다. 발레리우스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디엘라가 하루 종일 데릭만 찾으며 소리치고 다닌다며 억울해한다. 데릭, 게다가 걘 기쁘게 해주려고 이 작은 인형들까지 만들고 있다고요. 지옥에서 온 못생긴 인형이네요. 그는 여동생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겠냐고 묻고 주인공은 애한테 저주를 내리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발레리우스는 거의 울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여자는 그 소년에 대해 들었다며 도착합니다. 유능한 마법 가정교사를 구한 모양이군요. 그녀는 정중하게 자신을 마리엘라 데이벨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하며 신뢰가 안 된다면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릭이 대답하죠. 부인, 저희 아버지는 집이 없으십니다. 는 황당해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가 말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빈털털이에요. 귀족들이 말하는 몰락한 평민이죠.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합니다. 일주일 후 에슬리는 그를 데려온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언니로서 디엘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알비스테인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 이 남자아이들에게 여동생을 맡깁니다. 그는 대충 수락하고 제이드는 말합니다.
대릭, 아가씨가 내게 모든 희망을 너 걸고 열정적으로 대답해봐. 그들은 이미 마차에 타서 손을 흔들며 그가 디엘라를 얼마나 도울지 기대된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 에슬린이 입고 있던 무언가를 번뜩 떠올립니다. 아, 어머니가 돌아오신다는 걸 기억해낸 거죠. 대릭에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에이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묻습니다. 에슬린은 어머니가 어떤 것에 화신쯤 든다고 말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여자가 들이닥쳐 달려오더니 대공의 책상에 손을 내리치며 따져 묻습니다. 시궁창 쥐새끼한테 자기 딸을 가르치게 하다니 도대체 이게 마리엘라가 무슨 소리냐고요.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우린 지금 디엘라에 대해 얘기하는 거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잖아요. 대공은 안경을 벗으며 말합니다. 나라고 애가 평민한테 배워야 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아시오. 하지만 귀족 강사들이 전부 관뒀는데 무슨 수가 있겠소. 그녀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우깁니다. 용병들 사이에서 뒹굴던 더러운 녀석을 데려왔다고요. 대공은 유능한 마법 강사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부인이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대릭은 에슬린이 추천한 사람이요. 그는 얼굴을 감싸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죠. 왜 당신 동생인 플란을 데려오지 않은 거죠? 예전엔 바빴지만 지금은 다를 텐데요. 시간이 날 거예요. 대공은 밤이 사령관한테 가정교사를 하라는 게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다스리는 걸 장난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지만 그녀는 딸의 사교계 평판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평민을 앉혀버린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뻔뻔한 금발 소녀가 걸어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싸우려고 얘까지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발레리우스에게 비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마법사가 정말로 디엘라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레그가 그들 뒤에 나타나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신난 표정이고 그가 말합니다. 네. 그런 녀석이 귀족들 사이의 평민이라니 정상은 아니죠. 물론 그에게 충분한 재능이 있다면 레그도 문제 삼지 않을 테고 그래서 아버지께 대릭의 자격을 시험해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만약 대릭이 결투에서 진다면 대공이 그의 말을 자릅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라. 그런 허튼 수작은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레그는 그럼 디엘라를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레그가 말합니다. 만약 대릭이 정말 디엘라의 스승으로 적합하다면 엄청난 결과를 얻었어야지. 결투로 그 애의 실력을 검증해보겠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동생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동생이잖아.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를 허락한 모양입니다. 발레리우스가 레그, 네 여동생한테 결투를 신청하다니 미친 거 아냐? 하고 소리치는 사이 레그는 이미 방을 나서고 있으니까요. 레그는 뒤돌아서서 디엘라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진짜 믿냐고 묻습니다. 그 애가 했던 짓들을 다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면서요. 발레리우스는 그렇다 해도 그 애가 자신들의 유일한 여동생이고 같은 핏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그가 말을 끊으며 그 핏줄이 이 가문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망나니 짓이 이미 그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사교계에 나타난다면 상황은 더 끔찍해질 거라고요. 발레리우스는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는 듯 지친 표정을 짓고 레그는 처음부터 선을 넘은 건 디엘라라고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녀석은 그 시골 구석에서 썩어가게 두는 편이 나았다고요. 무에 가득 찬 채 레그가 떠납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고 그녀는 문을 열며 주인공을 부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다짜고짜 그녀가 그의 책 위로 종이를 던지며 말합니다. 이 결투에서 지면 넌 해고라고요. 그는 지루하다는 듯 쳐다보며 그래, 이미 들었다고 말합니다. 레그가 경험 많은 일성 마법사라는 걸 고려하면 꽤나 힘들 거라고요. 그녀는 열이 받아서 뭐 다른 해줄 조언은 없냐고 따집니다. 무슨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넌 해고될 거라고요. 에릭은 자신이 용병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받고 의뢰를 받아 끝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보수에 관해서라면 이미 차고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수막이 걸립니다. 이곳은 투기장입니다. 시 70도처럼 내리쬐는 태양 아래 다들 겨울옷을 입고 있네요. 주인공은 구석에서 버려진 고양이처럼 쭈그려 앉아 오셨습니까 전하?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은 이 소년이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 보인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보면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요. 초에 두들겨 맞고 여동생을 잃을 처지에 놓인 건 그가 아니지만요 뭐. 아마 그에겐 별 신경 쓸 일도 아니겠죠. 한편 멜그는 자기 여동생과 싸우면서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서 모든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저 투기장 위로 올라가 떠드는 게 제일 쪽팔린 짓이죠. 그리고 디엘라도 걸어 올라갑니다. 갑자기 빨간 만토 소녀처럼 보이네요. 세상 장면.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정말 아무 상관없냐고 묻습니다. 내 만화 성장이 궤도에 올랐다는 걸 너도 눈치챘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1단계 마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더라도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요. 자신에게 듀플레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야생의 방식으로 배우는 사람에겐 다른 누군가가 쥐어주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펑펑 울음을 퍼뜨리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신이 좋은 제자가 아니란 걸 알기에 슬퍼진 모양이지만 그래도 아무나 말고 꼭 그와 함께 마법을 계속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자 주인공이 특유의 건방진 태도로 끼어들며 말합니다. 그래, 자기가 귀족들의 결투 예절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런 결투는 해본 적 없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법만큼은 확실히 안다고 말이죠. 자신은 용병이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만화 없이 싸우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버릇없는 꼬맹이라며 쓰레기 취급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저도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겠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몰입했고 그녀를 향한 저의 증오가 오히려 저 아이에게 힘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아마 뭔가를 숨긴 채 그 앙증맞은 붉은색 옷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듀플레인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대릭의 제자이자 자신만의 길을 걷는 마법사일 뿐이었죠. 다음 장에서 거대한 현수막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는 레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당당히 섭니다. 그러니 결투 소개를 진행합니다. 지금 뻔하죠. 두들겨 맞고 우는 쪽이 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질질 끄는 건 사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호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죠. 착용자가 치명상을 입기 직전에 활성화되어 상대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장신구 말입니다. 귀족들은 결투할 때 저런 걸 쓰는군요. 주인공은 고작 소꿉장난 같은 결투에 저렇게 귀한 걸 낭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속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레그는 그 전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기 멋있어 보이려고 여동생을 두들겨 패는 녀석이 수많은 마법 문양을 쏟아내고 있네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디엘라의 망토가 펄럭이고 팔을 들어 올리자 작은 구슬이 모여듭니다. 레그는 유감이지만 그녀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죠. 특별히다 디엘라. 그가 그녀를 향해 바람의 칼날을 날립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도 본 적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앞으로 딱 한 걸음 물러서서 피하는 거죠. 깔끔하네요. 미치겠는 건 레그가 내 공격을 어떻게 빠져나간 거지? 하고 당황한다는 겁니다. 두 발을 더 쏘지만 이제 이 소녀는 마치 매트릭스 안에 있는 것처럼 좌우로 미끄러지듯 피합니다. 데릭은 레그에게 재능은 있지만 싸우는 꼴은 완전 초짜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궤도를 틀어서 한 대 맞춰보겠다고 엄청난 만화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 사이 디엘라는 그저 얼음벽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레그는 그깟 우스꽝스러운 속임수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술 하나로 안 되면 어쩌겠어요? 3개를 소환해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단숨에 날려버리고 결투를 끝낼 작정입니다. 얼음 뒤에서 그녀는 용병의 전투는 귀족의 것과 다르다던 주인공의 말을 떠올립니다. 공정하거나 품위 있는 전투 따윈 없다고 말이죠. 목표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배운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겼다간 비난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겐 유일한 기회입니다. 승리를 원할까요? 아닐까요? 그녀는 원한다고 답하고 다시 우리의 빨간 망토 소녀로 시점이 돌아옵니다. 레그는 계속해서 필승 콤보를 날리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빗맞춥니다. 이야기는 말합니다. 용병들 중에는 힘이 약해도 항상 이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투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레그는 궤도를 계속 수정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피합니다. 그리고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형지물을 포함해 모든 이점을 활용할 줄 안다는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하는 등 무슨 짓이든 다 했다고 말이죠. 그의 공격 하나가 또 기둥에 처박힙니다. 디엘라는 조금 지친 기색이지만 레그는 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니 드디어 끝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등 뒤에서 회전하는 마법을 날립니다. 정통으로 적중합니다. 사방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주인공은 미동도 없는 반면 어머니는 내 딸이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집사에게 당장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아이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아버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명합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친 짓이라고 말하죠. 디엘라가 방금 마법을 정통으로 맞았다고요. 그는 장신구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 무사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는 주인공을 지켜보며 눈 깜짝 하나 안 했다고 읊조립니다. 등 돌리고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본 건가요? 비스듬히 서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주인공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저렇게 침착하더니 무슨 엄청난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솔직히 그저 침착하다는 이유로 주인공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대공과 여동생을 두들겨 패며 멋있는 척하는 레그 중에서 누가 더 오글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레그는 동생이 그 윈드블레이드를 맞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는 한눈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녀는 플랫폼 아래로 뛰어내렸던 겁니다. 하터면 엉덩이에 꼬치가 꽂힐 뻔했죠.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레그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죠. 잠깐, 플랫폼 아래에서 날 공격하고 있잖아. 직상 플랫폼에서 벗어나면 지는 겁니다. 한 집사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아래쪽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레그는 이런 비겁한 싸움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얼음 가시에 또 당할 뻔한 뒤에야 너무 늦게 알아챘죠. 얼음 탄환이 사방에서 날아다닙니다. 아래에 있는 그녀를 공격할 수 없으니 계속 저럴 거란 걸 알지만 귀족의 예의를 따르지 않는 모습에 그가 심한 굴욕감을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가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작은 생쥐처럼 숨은 그녀가 순수한 증오를 담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저 눈빛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레리우스가 멱살을 잡았을 때 대릭이 지었던 그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절대 이런 계획을 생각해낼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대릭의 전략입니다. 이제 가문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내숭을 떨지 않기로 결심하며 말하네요. 나도 이 좋아. 장단에 놀아주지. 관중석에서 마리엘라가 소리칩니다. 마리엘라가 잠깐만요. 저 먼지 투성이의 더러운 플랫폼 밑으로 몸을 던졌잖아요. 대체 무슨 짓이니 아가야? 당장 이 결투를 멈춰요. 수치스럽기 짝이 없네요. 그러자 대공이 사실상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될지 잠자코 지켜보자고. 그 아래에서 작은 노란 아르마딜로는 그저 만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또 주문을 외우려다 하마터면 뒤통수가 뚫릴 뻔합니다. 영창을 시작할 때마다 공격에 당할 뻔하니까요. 그러곤 그는 옆을 흘끗 보더니 거대한 기둥을 발견합니다. 비엘라는 만화의 흐름이 멈춘 것을 눈치챕니다. 그가 무슨 속셈을 꾸미든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죠.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바로 공격할 테니까요. 힐러는 도련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레그는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캐릭터라도 된 양 돛대 같은 기둥에 매달려서는 그곳에서는 공격이 닿지 않을 거라고 떠듭니다. 그 위에서 그는 이제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말하죠. 플랫폼 전체를 박살내겠다며 주문을 시전하지만 그의 마법은 기둥을 맞추고 맙니다. 에릭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주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쓰러집니다. 아, 그렇군요. 기둥 전체를 플랫폼 위로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잘하는 짓이네요. 저러면 여동생도 죽을 텐데요. 더 어이없는 건 어머니라는 사람이 레그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를 참도 끔찍이 아끼시네요.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쥐새끼 같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레그는 영장에서 주인공이 썼던 그 화살 마법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발소녀가 위험을 감지하고 팔을 뻗어 막으려 하죠. 만화가 바닥났다는 것만 빼고요. 그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화살이 날아와 그녀의 머리를 꿰뚫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그녀가 옆으로 튀어오르자 레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에게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기어코 그의 가슴팍을 걷어차버립니다. 이제 오빠가 여동생한테 육탄전으로 두들겨 맞고 있네요. 무릎을 꿇고 마는 꼴이 아주 굴욕적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바닥에 모래를 움켜쥐어 그의 눈에 뿌려댑니다. 그 틈을 타 얼굴도 걷어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 기어 올라가네요. 레그는 눈을 비비며 그녀가 도망친다면 그건 만화가 떨어졌기 때문이란 걸 깨닫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발악하다니 참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좋습니다. 이 싸움은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 오빠로서 전력을 다해주기로 하죠. 이렇게까지 구기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보네요.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합니다. 결국엔 디엘라가 그보다 훨씬 더 기품 있어 보일 지경이네요. 까지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주인공이 해줬던 말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만화를 부처럼 다루라고 했었죠. 당신만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선 주변의 만화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시바로 사람들이 부르는 마법이죠. 그 바보 같은 녀석의 삐딱한 몇 마디에 그녀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하며 맴도는 에너지를 향해 혼잣말로 대듭니다. 만화는 물감이고 마법은 붓이라고 말이죠. 내 손으로 만화가 흘러들어오는 게 느껴져. 난 이걸로 나만의 예술을 그려낼 거야. 그녀가 창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런과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건 일성 마법이거든요. 그리고 레그는 윽졸입니다. 기어코 해냈구나. 그녀를 디엘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분노하는 건지 속을 알 수가 없네요. 그녀의 눈앞에 창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 역시 무언가를 시전합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포구를 쏟아낼 작정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 자신이 먼저 치겠다고 선언하죠. 디엘라가 공격을 퍼붓자 그 역시 화살비로 응수합니다. 그 공격이 정면으로 격돌합니다. 기장 한가운데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에 거대한 만화 구체가 피어오릅니다. 레그와 디엘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 주인공은 늘 그렇듯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서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 입을 쩍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던 저 어린 새들의 회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힐런이 말합니다. 가주님, 벨메아르디 가문으로부터 서신이 당도했습니다. 학교 모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찌 처리할까요? 아버지는 문 너머로 자신이 세상에 낳은 실패자, 늘 그렇듯 아무 쓸모없는 디엘라를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죠. 하지만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보호막을 두른 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목걸이에 보호막이 발동된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레그의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녀가 졌다고 생각하며 처음으로 잠시 고개를 떨굽니다. 비퍼만 그 애가 눈물을 터뜨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어머니는 대체 방금 그게 뭐였냐며 따져 묻습니다. 법사들의 품격 있는 결투여야 했군에 저런 천박한 싸움판이 되다니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저 가정교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놈은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예전 레이먼드 오스왈드 듀플레인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그 전쟁에서 전하를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 말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꾸눈의 남자는 그를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었죠. 자네 부친에게서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두 눈은 진정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는 그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그는 울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마 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고 있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그는 딸의 눈빛에 한층 더 굳건해졌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하녀들이 몰려와 괜찮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걸어갑니다. 활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레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저 제법 잘 싸웠다고 한마디 건넬 뿐입니다. 정말로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딱 그 말만 남겼고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하녀들이 방으로 모시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늘 무표정하게 자신을 음시하던 소년 데릭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졌다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네요. 과연 그는 다정한 멘토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차가운 상남자처럼 굴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괜찮다고 말합니다. 패배도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좌절은 강해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맙소사 그녀가 또 울음을 터뜨리네요. 그만 좀 울어 아가씨. 이미 진승부잖아. 다들 충분히 잘 싸운 거 아니까. 제발 주인공아. 첫날 그랬던 것처럼 저 녀석 뺨이나 한 대 올려붙여.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오, 내 딸아. 이 무릎. 디엘라, 꼴이 이게 뭐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편탄다. 당장 상처부터 치료하자꾸나. 디엘라가 감사 인사를 하고 하녀들과 함께 떠나자 엄마는 눈물을 닦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인공을 괴롭히러 갑니다. 주인공이 돌아보니 그녀가 오고 있네요. 이 더러운 평민놈. 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내 딸에게 뭘 가르친 거야? 그까질 성마법? 이거나 맞아라.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천박한 수작이나 가르치다니. 우리 가문을 망칠 작정이냐? 또 한 번 뺨을 때리죠. 너 같은 쓰레기는 감히. 그녀가 주인공을 모욕하는 동안 아버지는 다가와서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레이먼드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여기서 천박하게 구는 건 당신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완전히 기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평민놈 때문에 내가 뺨을 맞다니요. 그는 대답하죠. 이 그래. 소녀는 평민이지만 우리 딸의 가정교사도 되지.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의 스승을 그런 식으로 대할 권리가 있겠어. 그는 주인공에게 돌아보며 마리엘라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세상 누구나 자식을 향한 자신만의 사랑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뺨이 화끈거리는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레이먼드는 돌아서며 그렇다면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 마리엘라가 분노에 차 서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자리를 뜹니다. 역시나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그는 주인공이 디엘라의 성장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가주로서 그 노고에 걸맞은 보상, 즉 평민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마법을 주고 싶다고 하죠. 삼성 마법에 관심이 있나? 주인공은 이 남자가 자기가 정확히 듣고 싶어하던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성 마법사의 사소한 재주겠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가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 모르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론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러자 남자는 기본적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아내가 일성 마법을 잘 가르치긴 했지만 사교계에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주인공은 그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듀플레인에는 가르칠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는 익혔으니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레이먼드는 디엘라에게 단순한 강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스승을 원하며 소녀는 평민이라면 감히 품어서는 안 될 야망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그게 귀족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레이먼드는 데릭에게 재능이 있어서 넘어가 주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레이먼드는 깨달았어요. 주인공이 사성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챈 거죠. 이 녀석의 꿈이 크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주인공은 흠칫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레이먼드는 그런 속내를 가졌다면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군. 이 성가신 금발 여자애한테도 지쳤고 누나나 도와주러 가야지. 레이먼드는 당장 떠날 준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렇다고 답하죠. 레이먼드는 야심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디엘라를 조금 더 가르쳐줘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다시 레이먼드가 삼성 마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챕터랑 똑같은 미끼네요. 어쨌든 그는 수락했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가서 책을 하나 꺼내 넘겨봅니다. 흥미롭군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민들은 처음에 맞아 죽었던 그 늙은이처럼 평생을 바쳐도 이 성마법책 하나 얻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서재에는 삼성마법책이 널려 있거든요. 적어도 이 저택에 머무를 이유가 마침내 생긴 셈입니다. 금발의 꼬마 친구 폴린이 이 바보를 그리워하고 있겠네요. 그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알면 기절할 노릇이겠죠. 다음 장면, 이 성가신 여자애는 자기가 이제 일성 마법사가 되었다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인공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귀찮게 합니다. 난 정말 대단한 제자야. 혼 경지에 올랐다고.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그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회복해서 다행이니 이제 훈련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싸울 때는 그렇게 울고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며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면 주인공이 쫓겨날 줄 알고 먼지가 들어간 거라면서요. 그는 또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잘 듣고 욕이 생겼다니 바로 다음 진도로 넘어가자고. 우쭐해진 그녀는 신이 나서 새로운 일성 마법 주문에 집중할 거냐고 묻습니다. 인간 화살이나 어떤 부여 마법, 얼음창, 얼음비 같은 걸 배우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는 늘 그렇게 만화 구현화부터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냐고 묻죠. 일성 마법을 배울 차례 아니었어?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일성 만화 구현화 말이야. 중요한 기본기지. 그녀는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알았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보니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남자에 대한 그 밈 보신 적 있나요? 스타벅스에 가서 여자들에게 지적으로 보이려고 턱을 괸 채 책을 읽고 있는 남자 말이에요. 공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전엔 그녀가 그에게 물을 뿌리고 모욕을 주더니 이제는 아주 순종적으로 변한 게 꽤 웃기네요. 그래도 그녀는 꽤 발랄하게 그게 다음 단계라면 군말 없이 연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죠. 잠이 깊고 그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앞으로 꽤 바빠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세르게이가 그녀도 이제 귀족 수업을 받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예절 같은 거 말이죠. 그는 그녀가 좋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일성에 올랐으니 마침내 귀족들이 받는 진짜 교육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녀가 목록을 읊기 시작합니다. 식무라, 재봉, 역사, 예절, 외국어 등등 말이죠. 소사. 솔직히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왜 그런 걸 다 배워야 하죠? 파이어볼이나 아이스월 같은 훨씬 멋진 걸 배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주인공에게 대충 그렇게 말하고 주인공은 그럼 그냥 마법을 배우라고 답합니다. 어차피 그가 잠시 고용된 상태라 그녀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녀는 아버지가 주인공을 인정했더라도 어머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조만간 그가 쫓겨날 테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왜 그녀를 약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디엘라는 어머니가 아마 자신이 용병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결투로 그녀가 귀족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귀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 말입니다. 주인공은 만약 그런 거라면 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건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불평할 건덕지를 안 주면 되니까요. 다음 장면. 저택을 걷고 있는 길 잃은 어린 염소 같은 마리엘라는 그 가난한 용병 녀석을 떠올리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 딸이 용병이 되어 돼지를 잡고 사방에 욕설을 퍼붓는 상상을 하고 있죠. 너무 충격을 받아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때 갑자기 딸이 그녀를 부릅니다. 마리엘라는 주인공이 만들어낸 작은 깡패를 볼 각오를 했지만 맙소사, 그곳엔 완벽한 귀족의 모습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차를 마시는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에슬린 영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많이 낙담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에슬린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으며 사과하고 저는 이 시리즈에 등장할 새로운 붉은 머리 캐릭터가 벌써 눈에 훤하네요. 그녀의 이름은 알렌테, 벨메아르디 가문의 자녀입니다. 과연 이 애도 우리 유능한 주인공이 가르쳐야 할 또 다른 재능 없는 바보일까요? 알렌테는 귀족 구역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표정의 에슬린이 그렇다고 설명하죠. 여동생의 가정교사를 구하러 직접 갔었다고요. 알렌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접 가정교사를 구하러 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가 직접 나설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소사. 그곳엔 백발 버전의 디엘라 같은 애도 있군요. 베니스, 발투스 가문의 자녀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 캐릭터들을 디자인했을 리가 없어요. 이제야 깨달았는데 제가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 소녀들을 디자인한 게 분명해요. 귀족 영예들의 클리셰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맨스물을 읽고 있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여기까지 온 이상 챕터가 2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근데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시리즈 초반에 고블린 2마리를 죽인 게 전부란 말이에요. 데니스가 디엘라는 잘 지내냐고 묻자 에슬린이 엄청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제 여동생이 정말 많이 컸답니다.
심지어 일서클도 각성했다고요. 너무나 우아해졌어요. 데니스는 디엘라가 그 가문에서 숨기고 있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새겨둡니다. 이제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다음 희생양에게 말을 걸며 묻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정교사를 찾았다는 건가요? 에슬린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귀족 신분은 아니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나다고요. 당시에 용병단까지 직접 찾아가 그를 스카우트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죠. 두 사람은 대충 그 말을 머릿속에 저장하며 이 괴짜가 누군지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발렌테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자니 디엘라가 모든 가정교사를 도망치게 만들었다던데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사람은 그녀가 너무 착해졌다며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니까요. 발렌테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마법 가정교사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제발 이 늙은 엄마도 좀 가르쳐주세요. 애들 가르치는 건 이제 충분하잖아요. 그녀는 그가 그렇게 재능이 있다면 분명 언젠가 유명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의 이름을 알아두고 싶다면서요. 에슬린은 감격에 겨워 그 대단한 소년의 이름이 데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디엘라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주인공이 예절을 가르쳐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묻는 모든 질문에 디엘라는 데릭에게 배웠다고 대답합니다. 데릭한테 배웠어요? 속으로는 그 망할 녀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 저주받을 도대체 기집애.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말하는 거야? 그 개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야. 이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건 영 불가능하네요. 진짜로요? 한 하인이 최근 디엘라가 아주 예의 바르게 모두를 친절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공원사도 그녀가 많이 변했다고 하죠. 나아졌다고요. 눈도 맞다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더욱 화가 납니다. 어떻게든 그 녀석을 내쫓을 방법을 찾고 싶은데 다들 칭찬만 해대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분노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밤이 되자 우리 주인공은 만화 수련 중에 재능의 한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뭘 연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레그가 나타납니다. 이봐 데릭, 수련 중에 방해해서 미안하군. 데릭이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레그가 그의 옆에 앉습니다. 디엘라에 대해 얘기 좀 하려고 왔어. 그리고 그는 삼성 마법서를 들고 있는 주인공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만. 배울 생각이야? 우리 주인공이 답합니다. 공장님께서 읽어보라고 빌려주셨거든요. 순간 레그는 주인공이 삼성 마법사인 줄 알았지만 데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 아직 그 근처에도 못 미칩니다. 그냥 선행학습을 하는 거라고 해두죠. 하지만 레그는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녀석이 진짜 마법사였지. 그래서 레그는 데릭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죠. 그는 그저 네 하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요. 그러자 주인공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영예에 대해 하실 말씀이라도? 레그는 동생 앞에서 오러를 뽐내려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꽤 머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다며 인형이라도 꼬매어줘야 할지 묻습니다. 발레리우스의 재능을 떠올린 데릭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레그는 당황하며 자신도 끔찍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죠. 데릭이 있으니 레그는 훈련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함께 걷게 되고 갑자기 레그가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요. 발레리우스조차 영지를 돌보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다면서요. 데릭은 레이몬드 대공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레그가 말합니다. 맞아요. 그도 동의하죠. 그리고 그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특히 어릴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외면했던 거죠. 그가 다시 한번 데릭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데릭은 늘 그렇듯 알겠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무심한 태도죠. 레그가 디엘라가 마법을 시전하는 모습이 마치 붓질 같았다며 칭찬하자 주인공은 이 남자가 세부적인 것을 제대로 짚어낸다는 걸 눈치챕니다. 귀족들은 확실히 다르다니까. 다음날 우리는 이 성가신 금발 꼬마 아가씨의 머리를 매만져주는 중입니다. 데릭을 생각하며 마냥 행복해하던 그녀. 그때 꽃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얼어붙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들은 게 맞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제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 사랑스러운 금발 아가씨를 두고 떠나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그렇고 말고요. 다음 챕터, 그가 그녀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데 데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께서 야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그녀의 한계를 찢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기에 그가 그녀를 너무 틀에 맞추려 해선 안 된다는 거죠. 레이몬드가 알겠다는 듯 대답합니다. 즉, 이 소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1초의 정적. 그러자 레이몬드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더니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괜찮다. 많은 것이 변했어. 딸아이가 마침내 성장할 수 있었지. 형제의 모든 일에 파묻혀 지내던 그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하네요. 그가 대릭에게 언제 떠날 건지 묻자 대릭은 다음번 에셀린이 방문할 때 그녀의 마차를 얻어 타겠다고 합니다. 레이몬드는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장 서고 열쇠를 돌려주게. 주인공은 알겠다고 대답하죠. 열쇠랑 마도서들도 함께 반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레이몬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열쇠만 돌려받기를 원하죠. 주인공은 레이몬드가 마도서를 가지게 놔두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이몬드는 이만 가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별말 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복도를 걸어가죠. 그때 그는 디엘라와 다시 마주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이제는 갑자기 떠나는 거야? 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시무룩해져서는 그에게 애원하죠. 제발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줘. 하지만 주인공은 다가가더니 6m라도 되는 것처럼 쪼그려 앉아 거의 창문 눈높이에 맞추고는 늘 살아왔던 용병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 마법을 공부할 것이고 그녀 역시 계속 마법을 공부하며 귀족 사회에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더 강해져 있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슬프지만 늘 그랬듯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산소 낭비하는 말썽꾸러기는 침대에 누워 비참해하며 귀족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떠올립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죠. 마법소사, 넌 듀플레인 가문의 수치야. 그녀가 벌떡 일어나 벌벌 떨자 하녀가 무슨 일인지 물으며 달려옵니다. 디엘라는 일부러 끔찍하게 행동해서 대릭을 남게 만들 속셈으로 하녀에게 화를 낼까 생각합니다. 하녀가 계속 괜찮냐고 묻자 디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즉, 아니, 아무도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 세상에, 캐릭터가 성장했군요. 넘어가죠. 다음 장면, 그들은 큰 누님의 마차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마차에 타라고 하며 이제 떠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니 특권층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5명의 광대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네요. 발레리우스가 정말 떠나는 거냐고 묻습니다. 레그는 그가 이곳에서 한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바꿔 놓았죠. 우리의 주인공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서 팔짱을 낀 채 노려보고 서 있는 또 다른 광대를 발견합니다. 그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녀는 그가 자신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인공은 마치 70살 노인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누가 작가한테 이 소설은 환생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 녀석은 어른스러운 척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가씨를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디엘라 아가씨. 스승이라 칭할 순 없겠지만 좋은 가정교사였기를 바랍니다. 이따물라지 그녀는 이렇게 반응하죠. 어서 가버려, 이 냄새나는 괴짜야.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녀는 빤히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위험한 짓 하다가 다치지나 마.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럼요. 데릭, 가서 위험한 짓을 하렴. 가서 드래곤을 사냥하라고. 가서 부상을 좀 당해보자꾸나. 그도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러고는 그의 작지만 큰 스승인 카티아가 그를 안아주며 자신이 할 말을 잘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똑같이 말하게 될 테니까요. 이를테면 빨리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 같은 것 말이죠. 디엘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부르고 완전히 감정에 북받친 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다. 어쨌든 시궁창 쥐새끼라고 놀렸었는데 저것 좀 봐. 우리가 돌아왔어. 땅바닥에 뻗은 라따뚜이네. 여긴 에벨슈타인의 상업지구야. 누군가 얼굴에 주먹을 정통으로 맞는다. 주인공이 술집으로 걸어 들어간다. 남자들이 웃고 떠들며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다. 누구지? 폴린이 그를 향해 미소 짓고 그도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다음 장면, 그들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다. 야, 이거 12송마법서야? 그러자 주인공이 말한다. 예의 좀 갖추시지. 이건 삼송이야. 알겠어? 다들 장난하냐는 반응이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대공한테서 훔쳐왔다는 거지. 주인공이 대답한다. 아니, 선물로 받은 거야. 폴린이 말한다. 말도 안 돼. 이 자식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고작 강사였다고 삼성마법서를 내주겠냐고. 밤이 깊어진 걸 보니 그가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은 모양이다. 주인공이 무슨 의뢰나 임무 같은 거 없냐고 묻는다. 에이든이 대답한다. 너 미쳤냐? 이제 막 돌아와놓고 벌써 일거리를 찾아? 그는 쉬운 토벌 임무를 원한다고 말한다. 밤이 떨어지고 있거든. 며칠 동안 얌전하게 책이나 읽으면서 바른 사나이 행세를 해야 했으니까. 제이드는 그렇다면 이 바닥은 항상 마법사가 부족하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한다. 일거리야 당연히 있지. 대리기 말한다. 완벽하네. 다음 장면. 마차 안에 폴린. 그녀의 뒤로 오크가 다가오지만 이미 땅바닥에 죽어 뻗어 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거미떼를 죽이러 간다. 봤어. 귀족 영예가 울면서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며 티타임을 가질 때는 무려 35컷이나 보여주더니 이제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거미를 사냥하고 죽이는 장면은 딱 2컷으로 요약해버린다. 좋아.
까의 의도는 잘 알겠어. 폴리는 잠자리에 들고 이 바보는 한밤중에 일어나 마법을 연습한다. 그는 조그만 얼음 조각을 만들려고 하지만 폭발해버린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완전히 지쳤다. 손에서는 피가 난다. 이제 이송 주문은 대부분 이해하지만 삼성으로 가는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한다. 오후, 눈 내리는 밤. 그리고 주인공이 완전히 녹초가 된 폴린과 함께 돌아온다. 진짜 제가 저렇게 더러워지도록 둔 거야? 보호 좀 해주라고. 제이드는 이런 날씨에 뜨거운 산을 오르다니 미친 짓이라며 얼어 죽기 전에 얼른 와서 몸이나 녹이라고 말한다. 한편 어떤 남자가 이런 날씨에 일하러 가는 놈들은 멍청이라며 비웃고 있다. 그러자 제이든이 말한다. 고생은 알았어. 여기까지 하자. 내일은 휴식일이야. 그리고 마침 지금 대릭에게 딱 맞는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 눈 때문에 사냥이 어려워진 마당에 좀 귀찮긴 해도 쉽고 보수도 짭짤한 일이 들어왔거든. 동쪽거리의 다른 용병단에서 들어온 것 같아. 메아르디 가문이라고 들어봤겠지? 쪽에서 마법 전투 훈련 상대로 쓸 평민을 찾고 있어. 한마디로 샌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가서 몇 대 맞고 돌아오면 도매받는 거야. 그게 다야. 우리는 귀족 구역의 훈련장으로 향하고 붉은 머리의 알렌테가 오늘은 누구와 훈련하느냐고 묻고 있다. 베드는 어린 평민 소년을 데려왔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당황한다. 잠깐만, 나 잡아먹는 거지 새끼를 패라고? 매니저는 그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한다. 게다가 소년에게 돈도 두둑하게 주니까 원하는 대로 연습해도 된다고 한다. 봐줄 필요 없습니다. 알렌테는 자기가 귀족이라서 가난한 사람을 패는 게 훈련이냐고 묻는다. 늙은 매니저는 그런 생각은 그만두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 소년이 일성 마법을 쓸 줄 안다는 건 다행인 일이지. 알렌테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이 성을 쓸 수 있으니 시시한 싸움이 될 거라고. 하늘과 땅 차이일 테니까. 치 큰 사내가 그녀의 부츠를 신겨주는 사이 누군가 다가온다. 그래, 하염 맛 좀 보게. 그 건방진 얼굴로 이리 와봐. 그녀는 오늘 두들겨 맞을 평민이 너냐고 묻는다. 그는 정중하게 일어선다. 네, 제 이름은 데릭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렌테라고 말한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다고 생각하던 찰나 램프헤드가 경기장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녀는 기묘하다고 느낀다. 그는 그녀보다 어려 보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선다. 그녀가 몸을 푸는 동안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녀는 최소한 마법 결투의 기본 예절은 알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기본기에는 익숙하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좋다고 말한다. 그럼 최대한 버텨보라고. 자기는 최대한 빨리 끝내주겠다고 한다. 그녀는 식은 죽 먹기일 거라 생각한다. 충격파, 연애. 하지만 그때 주인공이 가볍게 오라를 끌어올립니다. 어느 정도 저항하길 원하는지 말해. 거기에 맞춰주지. 그녀는 무슨 헛소리야? 하는 표정이네요. 그가 말합니다. 얼마나 반항하게 바라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내게 쓸모가 있도록 조절해주겠다는 거지. 램프헤드 씨는 저 녀석 끝났다는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알렌테는 웃으며 참 재밌게 말한다고 하죠.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저항해보는 건 어때? 주인공은 진지해져서 말합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지. 두 사람의 손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영창을 시작한 그녀는 평범한 평민 따위가 오만하게 구는 게 우습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합니다. 평민 주제에 일성마법이라도 배우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 테니까요. 오늘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그녀가 마법을 쏘아붙입니다. 그는 물끄러미 보더니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공격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매트릭스 같은 반사신경에 그녀가 놀라는 사이 그는 다음 공격을 요구하죠. 이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살짝 한번 공격해줬더니 이 자식이 벌써 기고만장하니까 와, 이제 진짜 격차를 보여주지. 팔을 내리치자 바닥에서 수많은 화살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녀가 화살들을 조종합니다. 솔직히 한 대 맞히려고 저런 군무를 쳐야 한다면 이미 끝난 거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그녀가 화살을 그에게 날립니다. 주인공은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 그의 돌을 틀고 화살들을 베어내 그녀의 옆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녀는 경악합니다. 극도로 단순한 마법이었지만 미친 통제력과 정확도였으니까요. 램프헤드는 생각합니다. 이 평민 녀석 진짜 실력자였군. 용병들 사이에서 베테랑이라고 불릴 만하네. 그 사실이 그녀의 승부욕에 불을 지핍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좋아. 본 걸 인정하며 그녀 역시 오라를 끌어모아 수많은 불화살을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전술을 바꿨다는 걸 눈치챕니다. 단순히 맞히려는 게 아닙니다. 피할 곳이 없게 경기장 전체를 박살낼 작정인 겁니다. 솔직히 꽤 괜찮은 작전이네요. 그녀가 손을 뻗자 억만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주인공은 방벽을 세워 버텨냅니다. 폭발과 연기가 거치자 상처 하나 없는 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심한 순간 그녀가 마력창으로 찌르며 달려듭니다. 그 거리에서는 방벽을 세울 시간도 피할 공간도 없죠. 그녀의 재능에 혀를 내두르지만 번쩍 그녀의 얼굴에 곧바로 섬광탄을 날려버리는 그녀. 눈앞은 흑백으로 점철된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뿐입니다. 얼굴 근처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디서 날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주인공이 작은 수정들을 튕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맞을 뻔하죠. 그제야 섬광탄이 터진 순간 일시적으로 청각까지 잃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머리에 정통으로 맞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수정을 만들어내 2개를 날립니다. 말도 안 되라며 막아내지만 그는 똑같은 트릭을 씁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그가 낮은 자세로 파고든 후입니다.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빠른 발동이야말로 그녀의 특기. 그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겁니다. 위해 그의 손에서 무언가 형체가 잡히기만을 주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번개가 터진 건 다름 아닌 그의 부츠 아래였으니까 그의 손에만 온 신경을 빼앗겨 발을 놓친 겁니다. 하마터면 벼락을 맞을 뻔한 걸 간신히 방어해내고 뒤로 핑겨나갑니다. 램프헤드는 경악합니다. 이 녀석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야생 그 자체입니다. 정석대로 배운 자들은 감히 반응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인공은 붉은 머리와 마주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닥에 나동그라져 숨을 헐떡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적어도 흥미롭긴 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아무 반응도 없죠. 이제 그녀가 다가와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만산 별 볼 일 없는 놈일 줄 알았는데 진짜 실력을 봤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흥미로운 걸 보여줬으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교활하네요. 그렇게 말하곤 발을 굴러 번개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노련한 주인공에게 수작 부려봤자 소용없죠. 그는 그저 팔을 뻗어 그녀의 번개를 고스란히 되돌려주니까 당신이 넋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그가 다시 다가와 빤히 쳐다보며 말할 겁니다. 마모루가 시청자들을 위해 더 꿀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말이죠. 칙한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